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교회에 가다가 애기와 마주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 지금이야 교회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적었고 할머니가 사시던 곳은 외딴 곳이었어. 교회에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는데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다고 해. 그래서 할머니는 주일마다 새벽밥을 먹고 일찍 집을 나섰지.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겪으신 일이야. 할머니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해도 남편은 교회에 안 다니셔서 할머니 혼자 다니셨대. 그날도 어김없이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겨울이라 해가 뜨지 않아서 주위가 어둑어둑했대. 그날따라 산길이 평소와 다르게 적막하고 음산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더니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 평소라면 어두운 산길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면 무서웠을 텐데 그날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되었대. 할머니는 남자를 뒤로하고 계속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는 여전히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보통 사람처럼 걷는 게 아니라 다리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 더 자세히 보려고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 남자는 눈이 뒤집혀서 흰자만 보였고 혀가 길게 늘어져서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대. 그 모습에 깜짝 놀란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그대로 날아오듯이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었어. 혀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몸도 마찬가지였대. 할머니는 주저앉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떠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날이 밝아 있었대.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께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동행해 주셨대. 산길을 다시 지나던 중 할머니가 남자를 처음 본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가보니 고목나무에 한 남자가 목을 매달아 자살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새벽에 할머니를 쫓아오던 그 남자였대. 그 이후로 할머니는 절대 혼자 그 산길을 다니지 않으셨다고 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부자의 이야기. 그 남자는 깔끔한 스타일과 잘 다듬어진 수염을 가진 성공한 남자였어.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 바로 아직 배우자가 없다는 거였지. 그래서 75평짜리 대저택에 혼자 살고 있어서 더 쓸쓸하게 느껴졌대. 하루는 가정부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며 집에 가라고 인사를 건넸어. 가정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대문 밖으로 나갔지. 남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켜서 쓸쓸함을 달랬어. 시간이 지나 집안이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었을 때 남자는 샤워를 하러 갔어.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대. 황급히 샤워기로 머리에 있는 거품을 씻어내며 누구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 남자는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머리를 감으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뭔가 자신을 덮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느껴졌대. 어두운 복도와 고요한 집안이 그 불안함을 더 크게 만들었지. 찜찜한 기분으로 샤워를 마친 남자는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갑자기 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남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싶어 텔레비전을 끄고 집중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고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순찰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관성으로 대답했지만 주소를 묻고 곧 가겠다고 했어. 전화를 끊은 지 10초 정도 지나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 남자는 평소에 듣던 벨소리였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더 기괴하게 느껴졌대. 남자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당장 나가요.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 왜요? 지금 집에 혼자 계시죠? 당장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 몇 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은 남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더니 집안을 수색할 준비를 했어. 잠시만요. 왜 대피하라고 한 거예요? 경찰관은 대답했어. 당신이 전화 끊을 때 끊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전화 끊을 때 집안에서 누군가 다른 전화기로 엿듣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바다낚시. 내가 한창 바다낚시에 빠져서 여러 곳을 다닌 적이 있었어.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낚시를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다녔지.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오른 바위 절벽 같은 곳으로 가서 자리 잡고 낚시를 하는 거야. 선장이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데리러 오는 방식이었어. 그런 곳은 보통 수심이 깊어서 고깃대들이 지나다니는 경로에 있는 좋은 포인트였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크릴새우에 집어제를 섞어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낚는 거야. 솔직히 이런 바다 낚시는 위험한 취미야. 고기가 많던 시절엔 굳이 그렇게 위험한 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고기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점점 더 멀리, 더 위험한 곳까지 가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 어떤 포인트는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너울 파도가 몰아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어떤 낚시꾼들은 바위에 앵커를 박아서 로프를 걸고 낚시를 할 정도였지.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중 일부는 아예 포인트에 텐트를 치고 몇 달씩 머물며 낚시를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 나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던 어느 날 한 낚시점에서 어떤 수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 그날 낚시점 주인이 소개해준 포인트로 가기 전에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어. 들어가 보니 장박하던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 끙끙 앓고 있었어. 낚시점 주인 말로는 그 아저씨가 한 2주 정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 궁금해진 나는 그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그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 지난 일요일 밤 바다 한가운데 포인트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 아래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 바람도 불고 파도도 쳤지만 발 아래에서 사람들 서너씩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대. 하지만 내려다봤더니 바다 위로 사람들 서너씩 걸어가고 있었대.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시작됐지. 그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아저씨가 있는 텐트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절벽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대.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 텐트 속으로 도망쳐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계속 살려주세요라고만 외쳤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텐트에서 나와보니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때부터 아저씨는 그날 밤 본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술을 마셔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그날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은 서해 페리오가 침몰한 날이었거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아저씨가 본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날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후로도 그 아저씨는 그날의 기억을 떨쳐내지 못했대. 네 번째 이야기 개가 짖는다.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에 또 잠이 깼어. 옆집 개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짖어대서 정말 짜증나. 목줄이라도 풀리면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즐거운 날이어야 했어. 못 쏠린 내가 드디어 여자와 미팅을 하게 되었거든.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한번 보는데 옆집 개가 또 짖어대기 시작했어. 짜증났지만 무시하고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어.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는데 설마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싶어서 불안했어. 그런데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천사 같았어.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강아지를 키우냐는 질문을 받았어. 순간 옆집 개가 떠올랐지. 그래서 키우지는 않지만 옆집 개가 저만 보면 짖어대요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 그 개가 경환 씨를 보고 짖는 건 혹시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 귀신이라니.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와도 개가 짖는 게 신경이 쓰였고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어. 결국 나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무당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좌절감에 빠진 나는 옆집 개에게 소시지를 주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려 했는데 개가 내 손을 물어버렸어. 피가 나자 나는 화가 나서 도망쳤어.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누군가 내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어. 옆집 개가 크게 짖기 시작했고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 2층으로 도망가 창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렸어.
나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발목이 부서졌지만 옆집 개가 나를 구하려는 듯 나에게 달려왔어.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내리쳤고 정신이 아득해졌어. 눈을 뜨자마자 개가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내가 본 건 내 다리였어. 5번째 이야기. 나를 사랑했던 선임. 나의 군대 시절 이상한 소문이 도는 선임이 있었어. 그는 당직 부관이었는데 늘 야간 순찰을 돌 때 정비과 앞에서 멈춰섰지. 그리고는 항상 소리가 들렸어. 쓸쓸한 발소리.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를 무서워했지만 나는 그가 반가웠어. 그와 나는 종종 법당에서 마주쳤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숨거나 쉬는 곳이었거든.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좋았어.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는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대. 마지막으로 나와 나눴던 대화는 소소한 이야기였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어. 그 후 정비과에는 매일 밤 불이 켜졌고 나는 그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 미안하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나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지. 6번째 이야기. 이상한 하얀 원피스의 여자. 내가 친구들과 함께 한여름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날이었어.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꺼냈지. 내가 얼마 전에 겪은 진짜 무서운 일이 있어. 그 친구는 나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저녁에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 동네는 가로등이 잘 안 켜져 있어서 유난히 어두웠대. 그래서 그 친구는 길을 걸을 때마다 기분이 불편했대. 어느 날 그 어두운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 있었대.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여자가 점점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어. 친구가 느꼈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 여자는 조용히 걸어왔고 친구는 그 여자를 지나쳤는데 이상하게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대. 그녀의 긴 머리 때문인지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표정도 전혀 보이지 않았대. 친구는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지. 그런데 친구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 여자가 아까 지나쳤던 곳에서 다시 나타난 거야.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지. 친구는 놀라서 한참을 바라봤어. 분명 아까 지나쳤는데 어떻게 여자가 다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 그 친구는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날 밤 내내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대.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그 길을 절대 혼자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7번째 이야기. 낯선 집에서의 하룻밤. 어느 겨울 나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 그 친구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었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집안은 매우 조용했고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 나는 친구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지. 나는 겁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이 들렸어. 한참 후에야 소리가 멈췄고 나는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깜짝 놀랐어. 그 집에 전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는 그 친구 집에서 자지 않기로 다짐했어. 8번째 이야기. 지하철에서 만난 남자. 어느 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이상한 일을 겪었어. 저녁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 나는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어.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어.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쪽을 흘낏흘낏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너무 불편했어.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를 따라 일어섰어. 겁이 난 나는 다음 역에서 급히 내렸어. 다행히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지.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떠올라서 쉽게 잠들 수 없었어. 그 이후로 나는 늦은 시간에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 9번째 이야기. 오래된 병원의 비밀. 친구와 나는 오래된 폐병원에 가기로 했어.
그 병원은 한때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지. 우리는 호기심에 그곳을 가기로 했어. 병원에 도착하자 건물은 낡고 황폐해 보였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갑자기 친구가 저기 봐. 라고 소리쳤어. 나도 그쪽을 보니 멀리서 한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여자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 놀라서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나는 자주 같은 꿈을 꿔. 꿈에서 나는 낯선 집에 있어. 그 집은 어딘가 익숙한데 분명 처음 보는 집이야. 집 안을 걸어다니다가 내가 문을 열면 그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없는 어둠만 있어. 매번 그 문을 열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몰려와. 그런데도 나는 매번 그 문을 열고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나곤 하지. 그 꿈을 꿀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깨어나도 며칠 동안 그 꿈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야. 11번째 이야기 학교에서의 이상한 경험.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날은 이상하게도 학교가 무척 조용했어.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옆에 앉는 느낌이 들었어. 고개를 들어보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얼른 책을 덮고 집으로 돌아갔지. 다음 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놀라며 말했어. 그 자리는 원래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자리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도서관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 12번째 이야기 한밤중. 내게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 나는 한밤중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어. 방 안은 어두웠고 이상하게도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 그때 누군가가 내 방 안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숨을 죽이고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맡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바로 옆에서 멈췄어.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어. 그 이후로 나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항상 밤에 불을 켜놓고 자게 되었어. 13번째 이야기 무서운 숲속의 밤. 나는 어릴 적부터 캠핑을 좋아했어.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았거든. 그런데 그 무서운 일을 겪고 난 후로는 더 이상 혼자 숲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 내가 겪은 일은 몇 년 전 한적한 산속에서 혼자 캠핑을 하던 때였어.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고 나는 텐트와 장비를 챙겨서 숲속으로 향했어. 내가 자주 가는 캠핑장은 그리 멀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지. 오후가 되자 나는 텐트를 설치하고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겼어. 숲은 늘 평화로웠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나를 안정시켜줬지. 난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것을 느꼈어. 평소보다 바람 소리가 거세졌고 숲속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나는 소리는 조금 무서웠지만 나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 밤 10시쯤 되었을 때 나는 텐트 안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랐어. 무언가 숲속을 헤집고 다니는 듯한 소리였어. 동물이겠지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헤드랜턴을 켜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둘러봤어. 숲은 여전히 어두웠고 내 시야는 좁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나고 있었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어. 나는 혹시 누군가 길을 잃고 이곳에 온 게 아닌가 싶어서 큰 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외쳤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 그저 소리만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 가슴이 쿵쾅거렸어. 나는 텐트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손에 쥐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내 텐트 바로 근처에서 멈췄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 분명 무언가가 텐트 바깥에 있었어.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무언가는 텐트 주위를 배회할 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진 않았어. 그저 천천히 텐트 주위를 돌고 있었지.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어. 그 순간 텐트 천 위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 그것은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확실히 알 수 없었어. 그 그림자는 몇 번이나 내 텐트 주변을 돌아다녔고 나는 그저 숨죽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졌어. 주변은 다시 적막해졌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텐트 안에서 한참을 더 기다렸어. 혹시 그 존재가 돌아올까봐 겁이 났거든. 한참 후에야 나는 조심스럽게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숲속은 고요했어. 아무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 나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불안한 기분은 남아있었어.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 혹시나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날까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텐트 밖으로 나가서 불을 피우기로 했어. 모닥불을 피우고 나니 조금 안정이 되었어. 불빛이 주위를 밝혀주었고 적막한 숲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지. 나는 모닥불 앞에서 몇 시간을 더 보냈어. 그동안 숲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어.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그날 밤 내가 느꼈던 그 기분은 설명할 수 없었어.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텐트 밖에서 계속 맴돌던 그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 결국 새벽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했고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캠핑장을 떠났어.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혼자 숲속에서 캠핑을 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고 그때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그날 밤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기분 탓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나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어. 숲속에서의 그 무서운 경험은 내가 다시는 혼자 캠핑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었지. 캠핑은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내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 첫째,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우리는 그 무언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후로 나는 캠핑을 갈 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밤이 되면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든지 무언가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지. 물론 다시는 그날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날 밤 숲속에서의 무서운 경험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더 이상 숲속의 고요함을 이전처럼 즐기지 못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느꼈던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어. 14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 버려진 집.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야. 당시 우리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이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 평소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는 걸 좋아했던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계획했지. 인터넷에서 찾은 마을은 산속에 있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캠핑을 하고 싶었기에 그 마을이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 계획은 완벽했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어. 하지만 그 여행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남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 출발 당일 우리는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어. 산속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며 경치도 구경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문 느낌이었지.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정말로 작았어.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모험의 일부라고 생각했지. 마을 입구에서 잠시 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들 대부분은 우리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나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우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깊은 곳으로 캠핑을 하기 위해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어.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한적한 빈터가 나왔지. 우리는 그곳이 캠핑을 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고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어. 텐트를 설치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 우리는 준비해온 고기를 구워 먹으며 불을 피웠어. 여름밤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지. 숲속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어느 순간부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우리 주변을 돌며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 우리는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 저기, 우리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도 다시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눈을 피하고 있었어. 마치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 그렇게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지. 설마 이 숲에 귀신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모두가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숲속의 적막함과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어. 저게 뭐야?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어렴풋이 보였어. 우리는 헤드랜턴을 켜고 그쪽으로 비추었어.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집이 있었어. 우리는 깜짝 놀랐어. 아까까지는 분명 보이지 않았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듯한 느낌이었거든.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 같았어.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섣불리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한 친구가 먼저 그 집으로 다가갔어.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나와 다른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그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 쪽으로 걸어갔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따라갔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집은 더 낡고 무너져 내릴 듯한 상태였어.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 우리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어두웠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어. 바닥은 삐걱거렸고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지. 우리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어.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어. 그 사진에는 낯선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지.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인가? 친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 하지만 그 순간 사진 속 사람들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 그들의 웃는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사진 속 분위기 역시 음산했어.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 여기서 나가자. 뭔가 이상해.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 하지만 그때 집 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 그 소리는 집 안 어딘가에서 들려온 것이 분명했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순간 다시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어. 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텐트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고 캠핑장을 떠나기로 했어. 차에 올라타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우리는 그저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뿐이야. 다음 날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어.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저 그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이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만 했지.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그 집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
그리고 들렸던 소리는 우리에게 깊은 공포로 남았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고 그 집에 대해서도 잊기로 했어.